그래서 이제 챗GPT와 관련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뉴스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 뉴스들을 잠깐 몇 가지 이게 챗GPT가 더 잘하고 있는 아주 잘하고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서 생성형 A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어,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2000 첫 번째 기사가 지금 그때 당시에 7살이었던 그 소년이 4살 때부터 3년 동안 어, 갑자기 알 수 없는 고통들, 만성적인 고통들에 많이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아이의 고통을 지켜보는 엄마가 이 아이의 병을 이제 진단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17명의 의사들을 만나면서 이제 우리 아이가 왜 아플까? 우리 아이가 아프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렇게 수소문하고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현상을 갖고 있는 증상을 갖고 있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가 어, 아들 2022년에 이제 챗GPT가 나오고 그 23년도에 엄마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챗GPT에 회원가입을 하고 챗GPT에게 그동안 너무너무 답답했던 그 내용들을 이 챗GPT는 통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일말의 실말이라도 있을까라는 그 마음에 이제 챗GPT에게 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증상들, 질병과 관련한 증상들을 다 입력하고 아들이 그동안 3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찍었던 MRI 사진들, 그 MRI 사진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와 관련된 정보들을 챗GPT한테 다 입력을 해요. 다 입력을 하고, 입력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입력하고, 그 결과로부터 챗GPT에게, 이러이러한 증상을, 이러이러한 의료, 그, 어, 검진 결과를 갖고 있는 병은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진단을 해줘라고 했는데, 챗GPT가 이 내용들을 전체를 종합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 병은 척추견인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어, 만성 통증을 겪고 있었고 발육도 되지 않고 키도 잘 자라지 않고 있고 오른쪽과 왼쪽의 다리 그 균형도 잘 맞지 않아서 걷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가끔은 치통 때문에 고통받고 두통 때문에 고통받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보고 척추견인 증후군이라고 추정 진단을 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갖고 이 엄마가 병원에 관련돼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가서 확인했는데 이 전문의가 보니까 아, 이 병이 맞다라고 그 진단을 하고 이후에 수술을 해서 이 아이가 이제 수술한 이후에 지금 93년 9월경에는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의사들에게 뭐 소아과도 가고 그러니까 이 치통 때문에 치과에도 가고 두통이 있으니까 두통과 관련된 이제 신경과에도 가고 근데 신경과에 갔더니 이건 편두통 때문에 그래요 뭐 이러면서 편두통 관련한 약을 주고 감기가 있어서 감기약을 주기도 하고 뭐 이랬다고 그랬는데 각각 전문의들은 단편적인 자신들의 전문 지식을 이용을 해서 그 분야에 대한 것을 갖고 진단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봐야지만 이 병을 진단할 수 있었던 이 상황에 대해서 챗GPT는 이것을 전체를 자기가 갖고 있었던 전문적인 지식을 총동원을 해서 이 병을 진단을 해서 이 성공적으로 이 아이가 병을 이렇게 질병에 대해서 진단받고 수술을 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또 하나는 올해 5월에 발표된 한겨레 뉴스, 그러니까 2024년 7월 1일 한겨레 뉴스에 나왔는데, 이 한겨레 뉴스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었냐면,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연구팀에서 거대 언어 모델을 통한 재무제표 분석 논문이라는 것을 5월에 발표를 했는데, 올해 5월에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카고 대학의 경영대학원 연구팀에서는 어떤 것들을 시도했었냐면 챗GPT가 대단히 많은 것들을 잘한다고 하니까 전문적인 인간 재무 분석가들이 하는 방식을 얘한테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조사를 해서 분석 데이터를 주고 얘가 그 데이터를
전문가처럼 잘 분석할 수 있는지를 조사를 해보려는 그런 시도로 이거를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했는데 진행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인간에게 주었던 재무제표 분석 데이터를 챗GPT에게 주고 챗GPT에게 이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다음 해 혹은 다음 분기에 얘가 이 기업, 어떤 특정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성장을 할지 아니면은 성장이 둔화가 될지, 성장이 정체가 될지 이런 것을 예측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보다도 더 잘 예측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근데 이거를 하면서 이 시카고 대학 같은 경우에 있어 시카고 대학의 연구팀은 어떤 부분들을 또 봤냐면 인간보다 더 잘하는데 챗GPT는 언어 모델을 가지고서 얘가 이런 분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 이 재무제표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모델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면 분석하고 예측을 하면 그거 대비 챗GPT는 어느 정도 잘할까? 이것까지도 이제 분석을 해봤다고 해요. 그랬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거의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학습하고 추론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그 일을 하는 머신러닝 엔진을 개발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했을 때 챗GPT와 거의 비슷한 성능을 냈다고 그래요. 어, 이게 챗GPT 이런데 이런 능력뿐만 아니라 챗GPT는 여러분들이 이제 또 알고 있는 것 중에 또 이런 것들도 들어갔을 수 있어요. 왓슨 스쿨이라고 하는 MBA 스쿨이 있는데 MBA 스쿨에서 50달러 이내에 50달러 이내에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사업 아이디어를 내봐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200명의 MBA 과정에 있는 사람들과 챗GPT가 경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0개 정도의 사업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 사업 아이디어에서 누가 이겼을까? 사업 아이디어는 대단히 창의적인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도 누가? 챗GPT가 이겼어요. 40대 47이라고 하는 스코어 차이를 가지고서 챗GPT가 이겼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느끼는 거, 챗GPT가 되게 이제 많은 것들을 챗GPT뿐만 아니라 생성형 A라고 하는 게 대단히 많은 것들을 잘할 수 있게 되는구나. 일반적으로 이 모델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이 모델 하나가 대단히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잘 수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얘기하면 이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다. 그 시대가 오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는 AGI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견해가 좀 달라요. 근데 이 챗GPT는 오픈 AI에서 만들었잖아요. 챗GPT를 오픈 AI에서 만들었는데 오픈 AI의 CEO가 누굽니까? 샘 알트먼이잖아요. 샘 알트먼하고 그 다음에 챗GPT에서 챗GPT 기술 전체를 개발을 했던 수석 연구원이 누구냐면 일리아 스츠게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일리아 스츠게버하고 이 샘 알트먼이 처음에 이렇게 창업을 같이 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견해가 달라요. 샘 알트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AI라는 것은 대단히 편리한 수단이고 우리 인간들에게 유리하고 도움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인류 번영에 더욱더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AI가 더 빨리 도래하고 빨리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측이 샘 알트먼의 입장이라면 이 기술을 직접 개발했던 그 사람의 입장인 일리아스 츠게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두머라는 게 무슨 용어인지 아세요? 두머. 두머는 운명에 대해서 막 회피하고 싶어 하고 어떤 종말이 올까봐 두려워서 종말이 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던 일들을 그만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를 두머라고 해요. 근데 일리아스 스튜게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AI가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발전하면 자칫 잘못하면 인류의 멸망을 가져올 수 있다. 또 AI가 인류를 집어삼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되도록 가능하면 천천히 개발을 늦추고 충분한 시간과 고민을 하면서 안전성이 우리가 확보된다라고 그런 확보될 수 있는 그런 환경하에서 AGI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친 사람이 일리아스 츠케바예요. 그래서 이 오픈 AI 안에서 두 사람이 완전히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서 이제 있던 상황에서 결국은 일리아스 츠케버가 처음에는 샘 알트먼을 축출을 했어요. 그래서 샘 알트먼이 CEO 자리에서 박탈됐죠. 박탈됐다가 다시 CEO 자리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 일리아스 츠케버가 본인이 오픈 AI를 나오게 됐어요. 나오고 이제 이 일리아스 츠케버와 같은 듀머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X 하면 누구죠? 응? 예, 맞아요.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가 하는 X 쪽에 합류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딥러닝 같은 경우에 딥러닝의 그 창시 개발의 아버지가 세 사람이 있잖아요. 앤드류 잉, 그다음에 제프리 힌턴, 그다음에 또 누구? 얀 루큰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두머에 속해 있는 사람이 또 누굴까? 제프리 힌턴이요. 이 기술을 너무 잘 알고 이 기술이 얼마만큼 더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두머 쪽에 서 있는 그런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고 이런 부모와 두머 이외에 AI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AGI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어요. 이 의문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까지의 기술은 LLM, Large Language 모델을 갖고 우리가 AGI를 만들 수 있다. AGI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양 루큰은 메타의 그 테크니컬 리더잖아요. 이 양 루큰도 그 딥러닝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뭐라고 거장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글쎄 LLM만으로 우리가 AGI가 된다고 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처리하는 이 사람이 특히 이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시각이에요. 인간이 태어나서 몇 번 이렇게 쭉 우리가 시각 처리하는 것 대비 딥러닝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딥러닝을 가지고 시각 처리하는 거는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밖에 하지 못해. 우리는 인간이 뭔가를 보고 듣고 이걸 종합적으로 배우고 그걸 가지고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거나 어제도 그 전지훈 박사님 얘기를 했지만 뭔가 자기가 새로 알고 있었던 어떤 널리지가 있으면 그 널리지를 적용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뭔가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LLM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 아니 그냥 언어 능력만, 언어 지능만 아직 뛰어날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AGI 의문론자에 속해 있는 이제 양 루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LLM의 기본이 되는 그런 모델 구조만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이것보다는 AGI를 위한 특별한 더 필요한 아키텍처를 새로운 아키텍처를 만드는 게 필요해 라고 해서 지금 메타에서 뭘 하냐면 제파라고 하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만들고 있어요. AGI를 위해. 근데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얀 누크님에도 불구하고 얀 누크니 2024년 세계 정부 정상회의 AI 대담에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아직 그 AI는 그 인간 인지 수준의 그 AI를 구현하는 거는 되게 어렵긴 하다. 그렇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AI로 연결된 디지털 세계가 올 것이다. 이건 확실하다. 모든 세계가 그 AI로 연결되는 디지털 세계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거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오픈소스 AI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픈소스 AI 진영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기여를 함으로써 전체 세계의 AI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GI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 중심에서 지금 우리가 거론되고 있는 건 LLM이잖아요. 그죠? LLM인데 이 LLM 출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 아주 근간이 되는 기술은 뭘까? 딥러닝이고 이 딥러닝 가운데서도 임베딩이라고 하는 기술이고 그 임베딩 기술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LLM으로 인해서 생성형 AI로 인해서 지금 무슨 시대와 비슷하다고 얘기냐면 우리가 처음에 인터넷이 만들어졌을 때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세계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것처럼 LLM의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또 다른 세계로 산업의 세계, 그다음에 사회적 환경도 대단히 크게 변화하는 그런 세계에 접어들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의 그 본질적인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술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라는 기술과 딥러닝이라는 기술, 그러니까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되게 많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기술이 되는데 딥러닝은 어제도 한번 그 전지훈 박사님 한번 얘기했어요. 딥러닝이라는 것은 근데 양 루픈이라는 이 학자는 딱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어제 머신러닝 할 때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거하고 머신러닝하고 차이가 뭐라고 했는지 딱 아주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 데이터로부터 머신러닝을 통해서 무엇을 학습한다? 결과가 펑션이 나온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펑션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양 루픈도 그와 같아요.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파라미터라이즈 된 그 펑셔널 모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펑션이 있으면 그 펑션 안에는 대단히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를 넣고 그 안에서 파라미터가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건데 파라미터라이즈 펑셔널 모듈들을 네트워크로 연결을 한 거야.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 놓은 것이 있고 그런 구조물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그젠플로부터 그 구조물의 그 파라미터들을 학습하는 게 딥러닝인데 그러면 학습을 어떻게 하니? 그러면은 그라디언트 베이스드 최적화라고 하는 그라디언트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최적화를 해. 그럼 그라디언트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정답이 있을 때는 항상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우리가 기대하는 아웃풋인데 그 기대하는 아웃풋과 달랐을 때 달라지는 그 로스 펑션을 정의하는데 그 로스 펑션이 최소가 되도록 우리가 학습을 하는데 최소가 되는데 이 로스 펑션은 어떻게 해? 항상 컨벡스한 구조, 이렇게 볼록한 아래로 볼록한 구조에 그 이차함수 이상의 구조를 만들게 돼서 그럼 이차함수 이상에 대해서는 극값이 극소값이 되는 지점은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지점으로 우리가 학습을 진행하면은 딥러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구조를 만드는 것을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양 루프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딥러닝이에요. 이러한 딥러닝이 있는데 이러한 딥러닝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딥러닝은 언제 제일 이렇게 막 AI의 윈터에서 AI가 다시 붐업이 되기 시작한 거는 언제? 2006년에 그 제프리 힌턴이 딥 딜리프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가지고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을 풀었는데 성능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레이어를 깊게 가져갔더니 성능이 높아지는 걸 발견해서 딥러닝의 기초적인 개념을 이제 제프리 힌턴이 수립을 했고 그다음에 2012년이 되면서 알렉스 넷이라는 것을 이미지 레코그니션 프로블럼에 대해서 이미지 레코그니션 프로블럼 대회가 있었는데 이 친구 제프리 힌턴 팀에서 무엇을 했냐면 이전 쪽에 이미지 레코그니션 프로블럼 풀었는데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갖고 알렉스넷이라고 하는 레이어를 아주 깊게 싼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걸 갖고 경쟁대회에 나갔는데 성능이 기존 대비 16% 절대값 16% 점프가 일어나는 대대적인 성능 향상이 일어나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 이후로 딥러닝이 우리가 이미지 처리를 하는 비전 쪽에서 대단히 많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 활성화되는 시작이 있었고 2016년에 또 뭐가 있었어? 알파고에 대해서 이겼잖아.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겨버리는 그런 그 대대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이에 NLP, 그 다음에 이미지 컴퓨터 비전, 그 다음에 음성 인식,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나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을 처리하는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2006년, 2012년 그 분기점은 2012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딥러닝이 다양하게 각각의 분야에 맞는 모델들을 만들었어요. 이미지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컴퓨터 비전에 아주 적합한 모델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음성인식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를 예측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반영한 모델이라고 해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걸로 성능을 올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딥러닝을 이용해서 레코멘데이션 모델, DLRM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레코멘데이션이나 미디어 쪽에서도 대단히 많이 사용을 했고, 언어 처리는 LSTM이라고 하는 RLN이 조금 더 발전한 모델인데 이것을 이용을 해서 모델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모든 인공지능 분야에서 2012년 이후에는 기존의 그 스태티스컬 모델도 많이 좀 쓰긴 했지만 딥러닝이 이제 점점 더 많이 연구되는 그런 시대로 도래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딥러닝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되게 됐냐? 이것도 어제 했어, 한번. 데이터가 인터넷이 발전하고 검색 기술이 발전하면서 데이터가 풍부해졌다. 두 번째, 우리가 컴퓨테이션 능력이 CPU와 GPU의 능력이 되게 커졌죠. 두 가지. 거기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모델이 만들어졌는데 이 뉴럴 네트워크의 깊이, 레이어를 계속 깊게 쌓아가면 모델이 더욱더 더 잘 우리 인간의 뇌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러한 그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제 점점 딥러닝이 발전하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딥러닝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었는데 2017년에 또 획기적인 모델을 구글에서 발표를 해요. 그게 뭐냐면 트랜스포머 모델이에요.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것은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더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할 건데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나오면서 아까 우리가 컴퓨터 비전이나 음성 인식이나 아니면 추천 시스템,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이나 NLP 처리 시스템이나 이런 데 영역들에 대해서 모든 분야가 다 어떤 모델로 이제 다 수렴을 해나가냐면 트랜스포머 모델을 적용하는 모델로 다 수렴을 해나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왜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됐을까?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갖고 있는 아주 정말 심플하면서도 획기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이 모델이 성능을 더욱더 이렇게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이 모델은 데이터가 커지거나 모델을 키워가는 그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 스케일 확장을 데이터나 모델 구조를 확장해 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용이한 구조를 되어져 있어요.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뭘까? 이러한 데이터나 모델 구조를 계속 크게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으면서 두 번째는 얘를 모델이 크면은 학습하는데 되게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근데 이 오래 걸리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병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파인 그레인드 아주 미세한 수준으로 병렬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이 안에 트랜스포머 안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확장도 되고 병렬 처리를 통해서 모델을 크게 만들어서 우리가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모든 분야가 컴퓨터 비전도 트랜스포머,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로 그러니까 오디오 그 음성인식 시스템에서도 트랜스포머 모델, 추천 시스템도 트랜스포머 모델, 그 다음에 NLP도 트랜스포머 모델. 우리 LLM이라고 하는 모델이 다 트랜스포머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트랜스포머로 했는데 이게 트랜스포머가 모두 다 장악하는 데는 딱 3년 걸렸어요. 2017년 만들어지고 나서 3년 안에 모든 모델들이 다 트랜스포머를 적용하는 그런 구조를 했어요. 근데 물론 그래요. 컴퓨터 비전 영역이나 아니면 멀티미디어 추천 시스템의 이런 영역은 트랜스포머를 쓰기도 하지만 트랜스포머와 다른 모델들을 하이브리드 하기도 해. 비전은 특히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같이 하이브리딩 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비전에서나 모든 영역에서 트랜스포머는 거의 다 사용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졌습니다. 그럼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이 트랜스포머 모델은 GPT, LLM 처음에 트랜스포머 모델을 만든 거는 어느 영역에서 만들었을까? 어디서 만들었을까? 구글에서 만들었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 모델을 만들었을까? 혹시 들어본 적 있는 사람? 구글 번역기를 만드는 구글 번역을 위한 언어 모델을 만드는데 트랜스포머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이제 앞으로는 모든 LLM의 백본 모델로 워킹을 해요. 백본 모델로 워킹을 하고 있고 이 백본 모델로 워킹하면서 전체적으로 AI 패러다임의 변화를 완전히 촉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죠. 그럼
언어 모델이라는 건 뭘까? 여러분들이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을 할 건데, 언어 모델이라는 게 뭘까? 언어 모델은 뭐냐? 언어 모델은, 언어 처리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고를 하잖아요. 데카르트가 뭐라고 얘기했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들의 존재성을 입증하는 건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이 일어날까? 언어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언어를 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언어를 갖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언어 모델이라는 것은 그런 언어 지능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언어 모델을 얘기할 때는 대단히 통계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Language model is a probabilistic model of a natural language.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도 언어 모델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 언어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응용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언어 모델이 이런 건데, 그럼 언어 모델은 언어 현상을 모델링하고, 근데 그 모델링은 어떻게 해? 단어 시퀀스가 있으면 단어 시퀀스의 확률을 할당하는 모델이에요. 이 단어 시퀀스가 이렇게 쭉 만들어져서 이 시퀀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 확률이 만들어낸 문장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어야 해. 그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확률이 할당이 돼야 돼. 이렇게 해서 언어 모델을 학습을 하는 게 지금 랭귀지 모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랭귀지 모델은 자세하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내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올까를 앞에 단어 시퀀스를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시퀀스가 나올지, 어떤 단어가 나올지를 모델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쭉 모여지면 이제 언어 모델이 구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GPT도 이렇게 워킹해요. 그래서 어제 무슨 문제를 얘기했어? 전지은 박사님이 GPT 언어 모델은 GPT 모델은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일까요? 아니면 리그레이션 프로블럼일까요? 뭐라고 했어?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 왜?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 버케블러리 33,000 공부하죠. 버케블러리 22,000 공부하죠. 이건 뭐냐면 내가 그만큼의 어휘를 갖고 그 어휘 안에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우리가 33,000 한국어에서 5만 어휘 뭐 이런 게 있으면 그 5만 어휘 중에 그 다음에 올 어휘가 어떤 게 해당이 될까? 그것을 클래스로 보는 거예요. 그 어휘 자체를 클래스로 보고 예측해서 그 확률이 얼마가 되는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게 언어 모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런 언어 모델이 통계 모델인데 이렇게 해서 확률을 이렇게 예측하는 다음에 올 단어가 무엇인가를 예측하는 확률 모델인데 이 확률을 예측하는 언어 모델도 발전이 계속 진화되어 왔어요. 근데 1990년대 그 이전도 계속 있었는데 1990년대에는 가장 왕성하게 사용했던 모델이 통계 기반 모델이에요. Statistical Language 모델이고 그 다음에 2013년 아까 2012년에 제프리 힌턴이 알렉스 넷을 가지고서 우승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NLP에서도 언어 모델을 적용하기 시작해요. NLP에서도 딥러닝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딥러닝을 적용하면서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뉴럴 랭귀지 모델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뉴럴 랭귀지 모델이 등장하고 2018년은 무슨 해야? 2017년에 트랜스포머가 나오죠.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그 다음부터는 뭘 하냐면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 프리트레인드 모델, 랭귀지 모델이 있었는데 우리가 GPU가 발달하고 데이터가 더 많은데 데이터를 더 많이 만들고 파라미터를 더 크게 만들어서 큰 모델을 만들었더니 아주 very large 랭귀지 모델을 만들었더니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뜻밖의 일들을 랭귀지 모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시대가 2020년대부터는 large 랭귀지 모델이 나왔어요. 이게 언제? 챗 GPT가 만들어지기 바로 전에 GPT 모델이 나오는 시기. 이렇게 되는데 뭐 스태티컬 랭귀지 모델은 어떻게 워킹합니까?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것만 딱 얘기하면 돼. 앞에 처음 단어 X1부터 XT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말하는 단어가 쑥쭉쭉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단어가 이렇게 t 시간까지 단어가 나왔다면 그 다음 t 플러스 1번째에 어떤 단어가 나올까를 예측하는 게 언어 모델이에요. 스태티스티컬 랭귀지 모델이 하는 거예요. 워드 시퀀스 모델이 이렇게 돼 있고 스태티스티컬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을 다 확률을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확률을 계산했을까? 문장이 단어로 되게 긴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 확률 계산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겠지. 데이터를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그래서 마코프 어썸션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앵그람 랭귀지 모델이 만들어졌어요. 앵그람 랭귀지 모델은 유니그램은 한 단어가 이 단어가 분포 이렇게 존재할 확률이 얼마가 되니 등장할 확률이 얼마니? 네, 바이그램은 두 단어가 연속해서 나타날 확률이 얼마나, 트라이그램은 세 단어가 연속해서 나타날 확률이 얼마가 되니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커프 어썸션은 어떻게 하냐면 트라이그램 랭귀지 모델을 쓴다 그러면은 우리가 랭귀지 모델은 한 뭐 10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3개씩 끊어서 보는 거예요. 3개씩 연속해서 끊어서 체인을 걸어서 1, 2, 3, 그 다음에 2, 3, 4, 4, 5, 6 이렇게 연속해서 이렇게 체인을 걸어서 그 확률을 계산하는 게 마코프 어썸션 가정을 이용해서 랭귀지 모델을 구성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조건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확률을 계산하는데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대용량의 말뭉치를 가지고 그 안에서 단어들이 연속해서 얼마만큼씩 등장했는지를 카운팅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은 무슨 프로블럼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카운팅 프로블럼이라고 해요. 카운팅을 해서 확률을 계산했어요. 그래서 만드는 게 이제 랭귀지 모델인데 앵그람 랭귀지 모델 이게 아직도 쓰이는 데도 있어요. 네, 요거를 만들었었고 이 랭귀지 모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뉴럴 랭귀지 모델을 썼는데 뉴럴 랭귀지 모델에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2013년부터 뉴럴 랭귀지 모델을 썼는데 이게 다중 퍼셉트론 랭귀지 뭐 MLP라고 하든지 아니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모델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다 다루기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다 안 할 건데 이런 다중 퍼셉트론 랭귀지 모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단어 시퀀스 확률을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걸 신경망 모델 안에서 특징, 피처들을 잡아서 언어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이제 뉴럴 랭귀지 모델이고 이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획기적인 기술이 하나 발달하는데 이게 뭐냐면 워드 임베딩이라고 하는 기술이 발달을 해요. 워드 임베딩이라는 기술인데 이건 워드 투 백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뒤에 가서 이제 잠깐 더 볼 건데 이제 먼저 우리 앞에서 스태티스컬 랭귀지 모델을 할 때 앵그람 랭귀지 모델이라는 걸 다룬다고 했잖아요. 그죠? 앵그람 랭귀지 모델에서 뉴럴 랭귀지 모델이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픽스드 윈도우, 앵그람만큼을 픽스한 윈도우로 보는 거예요. 그 픽스드 윈도우의 뉴럴 랭귀지 모델을 만드는데 이렇게 여기 보면 인풋 데이터가 이렇게 노드가 주어지고 이 인풋 노드들에 대해서 이렇게 히든 레이어가 몇 개의 레이어층을 갖고 구성이 되어져 있고 파이널 레이어에서는 그래서 어떤 게 그래서 나올 확률이 얼마만큼 되니 이거를 소프트맥스 펑션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을 계산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풋 데이터들은 처음에는 우리가 단어 버케블러리가 만약에 10,000개의 버케블러리를 갖고 학습을 했어라고 하면은 그 10,000개 차원만큼 각각의 인풋 벡터들에 대해서 각 단어의 인덱스를 유니크하게 다 정해놓고 그 인덱스를 이용해서 원합 벡터를 다 표현을 했어요. 원합 벡터라는 거는 10,000개 중에서 내가 이 단어가 다 5번 인덱스를 갖고 있어 보면 5번에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제로로 세팅되는 그런 벡터를 원합 벡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픽스드 윈도우 뉴럴 랭귀지 모델이 있었고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뭐야? 우리가 문장이 되게 길어지면 얘를 처리하는 게 되게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이 구조에서 되게 이제 심플하게 보면 인풋 데이터들이 시퀀셜하게 주어지는데 하나의 인풋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임베딩 벡터가 만들어져요. 임베딩 벡터가 만들어지는데 임베딩 벡터 위에 뭘 만들어내면 히든 레이어가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데 히든 레이어는 어떻게 되냐면 현재 히든 레이어의 값은
인풋 벡터의 값과 이전 히든 스테이트에 영향을 받아서 현재 스테이트가 만들어진다. 여러분들이 단어를 예측할 때 언어에서는 순서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순서 관계를 이 히든 스테이트 안에 이렇게 모델링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얘는 데이터가 다 문장이 되게 길어진다 해도 쭉 계속 가면은 이게 이제 모든 문장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널 마지막 단어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에서 다음에 나타날 단어의 확률을 시그 소프트맥스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에요. 근데 얘는 문제가 있어요. 앞에 것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계산을 해야지만 전체를 다 계산할 수 있게 되겠지. 그죠? 그런 문제가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할 거지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있었고 여기서 제가 뭘 얘기했냐면 어드엠베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기술이다. 그 이때 나온 획기적인 기술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LLM을 쓸 때는 다 데이터를 인풋 데이터를 넣으면 이걸 다 워드 임베딩을 해서 써요. 워드 임베딩이라는 게 그럼 뭘까? 워드 임베딩이라는 거는 분포 가설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셔널 하이퍼세시스 가정하에서 단어의 의미를 여러 차원에다 분산해서 표현을 해놓는 그런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분포 가설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단어가 나는 사과를 먹었다. 나는 배를 먹었다. 나는 오리고기를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사과는, 가을에 과수원에 가면 달아. 그 다음에 배도, 가을에 과수원에 가면 많아. 오리고기는 다른 컨텍스트에서 또 얘기하겠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사과라는 것과 배라는 것은 과수원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등장을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사과나 배나 오리고기는 먹는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이건 뭐냐면 특정 단어가 사용이 될 때 주변의 어떠한 단어들과 같이 함께 문맥적으로 사용이 되느냐. 이것이 거의 분포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들이 어떤 분포로 사용되는가라는 것을 어떤 일정한 벡터 안에다가 계속 부정을 시켜서 이 값을 킵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워드 임베딩. 그럼 이 워드 임베딩이라는 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요. 어떻게 했냐면 워드 임베딩은 이것도 구글에서 워드 투 벡터라고 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워드 투 벡터를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시면 어, fat cat set under 이렇게 나오는 게 있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하냐면 set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맥적으로 앞에 두 단어 팻캣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뒤에 문맥에 있는 온더라고 하는 단어하고 쓰였을 때 문맥의 앞에 두 문맥으로 팻캣, 뒤에 문맥으로 온더가 나오면 다음 중간에 있는 단어는 무엇이 될까? 얘는 셋이야. 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는 되게 무수하게 많은 텍스트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텍스트 데이터를 갖고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학습을 시키는데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면 얘가 나오도록 벡터를 학습을 하는데 이 벡터에 대해서 보시면 이게 제가 원합 벡터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뭐냐면 이 단어는 버케블러리가 지금 7개의 버케블러리로 구성되어 있는 언어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7개의 단어로 구성된 언어 세계가 있다고 하면 7개의 단어에 대해서 캣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덱스가 0으로 시작한다면 2번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갖고 있는 애고 그리고 그 버케블러리들에 대해서는 지금 7개 단어가 이렇게 쭉 있으면 각각은 우리가 문맥과 관련되어 있는 그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부분을 5차원의 벡터로 모두 다 우리가 압축을 할 거야. 그러면 압축된 요 벡터가 한 단어마다 하는데 요 세 번, 우리가 지금 두 번, 인덱스 2번에 해당하는 캣 단어는 이러한 워드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다라는 차원을 우리가 정한
우리가 좀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캣과 인풋이 들어오면 이 캣과 이 매트릭스가 워드 인베딩에 사용되는 매트릭스인데 이 매트릭스의 내적을 구해서 Vcat 실질적으로 캣이라고 하는 단어는 워드 벡터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니? 라는 것에 대해서 그거 하나를 끄집어내. 근데 룩업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원합과 워드 벡터 웨이트로 구성된 매트릭스 연산을 하게 되면은 원합은 1에 해당하는 것만 쭉 갖고 올 거니까 그냥 그 자체의 웨이트 벡터에서 룩업해서 그냥 끄집어내는 건 똑같은 효과를 그렇게 돼서 하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모든 문맥에 대해서 웨이트 벡터와 웨이트 벡터를 내적을 하고 여기에다가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중간에 매트릭스에. 그리고 다시 이것을 또 다른 매트릭스인 W'이라고 하는 매트릭스 이것도 버케브러리 수만큼 존재하는 크기만큼 존재하는 매트릭스를 내적을 하면 최종적으로 셋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지 아니면 다른 것이 세팅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벡터 값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럼 이것을 바꿔서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을 하면서 학습이 계속 일어나서 W와 W'이 우리가 원하는 최종 파일 인풋이 있을 때 아웃풋 단어를 예측하는 것이 완성이 되도록 계속 학습이 되는 개념. 그러면 W 벡터와 W 프라임 벡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중간에 있는 그 프로젝션 했을 때 중간에 있는 그 벡터는 딱 하나의 벡터만 만들어져요. 한 단어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되니까. 그죠? 하나의 벡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하나의 벡터를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각각의 인풋 단어의 벡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인풋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웨이트 벡터하고 내적을 하면 벡터가 다 계산이 되겠지. 각각 단어마다. 그 단어들의 벡터 값을 합산을 해서 평균을 내는 거예요. 왜 평균을 내?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는 여기서 앞에 둘, 뒤에 두 단어를 받기 때문에 윈도우 사이즈가 2인 상태에서 전체 이제 더블이니까 앞뒤를 같이 봤으니까 4만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평균을 해서 이제 V 벡터가 여기에 만들어지고 V 벡터가 W 프라임이라고 하는 벡터하고 연산이 돼서 셋에 대한 요 벡터 값을 만들어내는 이런 식으로 학습이 계속 반복이 되면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버케블러리에 대한 워드들이 어떠한 문맥으로 얘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내가 원하는 차원에다가 다 분포를 갖다 넣어줄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것을 내가 워드 인베딩이라고 해. 이 워드 인베딩은 앞으로 언어 모델에서 인풋 데이터를 항상 워드 인베딩을 해서 인풋 데이터를 넣게 되고 근데 워드 투백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워드 투백도 여러 가지 워드 투백 말고 워드 투백도 시보라는 게 또 있고 스키그램이라는 것도 있고 워드 투백을 변형한 패스트 텍스트라는 것도 글로브라고 하는 기술도 있겠는데 일단 워드 투백을 이해를 하면 그 다음 금방 여러분들 이 정도를 워드 인베딩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워드 인베딩 기술이 있었고 이 워드 인베딩 다음에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프리 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게 그 시대가 열려요. 그 프리 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은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과 병렬 처리가 가능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기반으로 언어 모델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 나온 모델이 엘모, 버트, GPT, 나트 이런 모델들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익숙한 모델들이 많기를 바라는데 GPT는 다 알고 그지? 버트라고 하는 모델도 있긴 해요. 근데 이 모델들은 다 문맥 인식, 단어 표현과 언어 구조를 학습한 사전 학습 모델,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만들어지고 나면 다음에 파인 튜닝이라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타스크에 맞춰서 학습 데이터를 인풋 데이터와 정답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레이블을 갖고 있는 그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그걸 갖고 그 원하는 타스크의 결과가 최적이 되도록 파인 튜닝하는 작업을 해서 우리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다운스트림 타스크라는 건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타스크 하나를 정했을 때 그 타스크에 대해서 최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기술들이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 타스크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사전 학습하고 미세 조정하는 이 학습 패러다임을 설정하는 게 그 다음에 후속 작업으로 대단히 많은 그 기술 발전에 영감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라지 랭귀지 모델이에요.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과 라지 랭귀지 모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TLM을 확장한 거예요. 모델 크기.
또는 데이터 크기를 조정을 해서 모델을 크게 만든 거예요. 이 모델을 크게 만드는 거, 이게 라지 랭귀지 모델이에요. 모델이 커지면은 데이터도 많이 넣어야지 그 모델이 잘 학습이 되겠지. 그렇게 만든 게 라지 랭귀지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은 어디서 왔다?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에서 모델 크게 하고 그 모델 크기를 더 큰 상황에서 데이터를 대단히 많이 넣어서 학습을 하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랭귀지 모델은 다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의 특징이 뭘까?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능력들이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학습을 애써서 시킨 게 아닌데 발현이 되는 그런 능력들이 생겼어요. 그게 뭘까? 우리가 명령을 입력을 하면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인지를 얘가 이해를 해. 우리가 인풋으로 사용자한테 내가 이런 문서를 넣어줄 테니까 이 문서를 요약해줘 라고 하면 이 입력으로 받는 게 문서라는 거를 얘가 알고 해야 되는 일이 요약이라는 걸 안 상태에서 이 문서를 요약을 해서 출력은 문서의 요약 결과를 내줘요. 이런 능력 또는 추론하는 능력,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능력, 특히 우리가 놀랍게 생각하는 건 얘가 추론을 한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퀘스천이 되게 많이 있긴 한데 추론하는 능력 같은 것들이 생긴 거야. 작은 모델에서는 똑같은 모델을 써도 작은 모델에서는 안 나와. 근데 데이터를 크게 하고 데이터를 많이 하고 모델을 크게 해서 학습을 하면 라지 모델에서 나와. 추론 능력이 생겨. 여러분들이 언어 지능이 내가 5살, 7살, 초등학교 1학년, 중학생, 내가 보는 데이터가 다르고 내 뇌가 성장하잖아. 그게 언어가 지능이 이렇게 더 커졌는데 얘도 그렇게 생기고. 그게 근데 어떻게 생겼을까? 그건 모델 구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추론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할 건데 이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놀라운 창발 능력, 언어 LLM이 인간이 AI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LLM 때문에 아주 변화가 대단히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이제부터는 그 변화를 여러분들이 체감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정도로 생기게 될 거예요. 근데 이 LLM은 연구와 엔지니어링 구분이 잘 안 돼. 왜? 데이터를 많이 넣고 튜닝하는 작업이 되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이언티스트적인 관점보다는 엔지니어링적인 관점이 되게 강하게 개입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LLM에서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